지금부터 250여 년 전 조선시대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20살 무렵부터 이미 글솜씨가 유명했지. 신분이 낮은 부자가 돈을 주고 양반의 신분을 산 뒤 벌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양반전을 비롯해 똥을 치워 나르는 사람에 대해 쓴 예덕선생전, 또 거지두목에 대해 쓴 광문자전 등 박지원의 글은 소재가 독특하고 이야기에 매력이 넘쳤어. 사실 이 이야기들은 박지원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밤을 지새우려고 써내려갔던 작품들이래. 시간이나 보낼 생각으로 쓴 이야기들이 널리 읽히며 유명한 작가가 된 거야. 박지원은 최고의 문장가였고 학문이 깊은 학자였지만 벼슬에 나아가지는 않았어. 그래서 명문가 집안이기는 해도 늘 가난했지. 그러다 44살이 든 1780년 열하일기를 써서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 열하일기는 친척 형이자 영조 임금의 사이인 박매원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복경에 갈 때 따라갔다가 쓴 여행기란다.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문장을 쓰고 유머와 풍자가 있는 이야기라서 굉장히 재미있었지. 또 당시 사람들이 모두를 싫어하고 무시하던 청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심지어 청나라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담고 있어서 무척 신선하게 느껴졌단다. 열하일기는 완성되기도 전에 그야말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 그런데 나중에 박지원은 아들 박종채에게 이런 하소연을 했다는구나. 청나라에 다녀온 후 보고 들은 것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두었다. 늙어 한가해지면 심심풀이 삼아 읽을까 해서였는데 절반도 쓰기 전에 벌써 남들이 그걸 돌려가며 베껴 책이 세상에 나가버렸구나. 난들 알았겠느냐? 이렇게 빨리 알려질 줄을. 가슴을 치며 한탄했지만 도로 거두어 드릴 수도 없더구나.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이 처음 본 동물에 대해 쓴 대목이 있어. 읽어보고 무슨 동물인지 맞춰볼래? 생김새는 소 몸뚱이에다 나귀의 꼬리이고 낙타 무릎에다 범의 발굽이다. 짧은 틀은 잿빛이고 모습은 어진데다 소리는 스글프다. 귀는 구름장처럼 드리워졌고 눈은 초승달 같다. 두 어금니의 크기는 10치 가까이 되고 길이는 한 길 남짓된다. 코는 어금니보다 긴데 자벌레처럼 구부러지고 펴진다. 군뱅이처럼 말아붙이기도 하는데 누에 꽁무니 같은 코끝을 이용해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두루루 말아 입에다 넣는다. 정답은 뭘까? 그래, 코끼리야. 처음 본 코끼리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박지원에게는 아들이 둘, 딸이 둘 있었는데 큰아들은 자손을 얻지 못한 형님에게 양자로 보내고 둘째 아들이 대를 이었어. 이 둘째 아들이 박종채야. 박종채는 박지원이 북경에 가던 해 태어났으니까 40대 중반에 얻은 귀한 아들이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법한 자식이지만 아버지로서 박지원은 좀 엄격했던 것 같아. 하루는 처남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이재성의 집에 갔는데 이재성이 어린 자식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 그러자 박지원이 따끔하게 한마디 했지. 군자는 손자는 안아주지만 자식은 안아주지 않는 법일세. 그 말에 이재성은 식사를 중단하고 사과했다는 얘기가 전해 당시 집안의 가정은 대개 밥상을 따로 받았거든. 사실 조선시대 아버지들이 모두 다 그랬던 건 아닌데 박지원은 원칙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던 거야. 박지원은 재주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라는 정조 임금의 명령에 따라 50세가 넘어서 비로소 벼슬에 오르는데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늘 엄격함을 지켰지. 1788년 말의 일이야.
관리들의 성진을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는 박지원을 이번 성진 대상으로 보고하겠다고 미리 말해주었어. 날짜가 며칠 모자라기는 해도 관례상 이 정도는 괜찮지요. 임기가 엿새 남긴 했지만 나이도 있고 이름도 있으니 그냥 승진시켜 주겠다는 말이었어. 그러나 박지원은 단호했지. 내가 평소에 한 번도 구차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보고하지 마라. 결국 박지원은 임기를 채운 뒤 승진했고 이를 안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는 그의 모습에 감탄했어. 그리고 몇 년 뒤 경상남도 작은 고을의 수령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곳에서도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면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려 정조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어. 지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박지원은 아들들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어. 고추장을 작은 단지로 하나 보낸다. 사랑에 놓아두고 밥 먹을 때마다 먹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손수 담근 것인데 아직 잘 익지는 않았다. 아이들 먹으라고 고추장을 직접 담가서 보내는 아버지는 요즘에도 드물 거야. 겉으로는 엄하게 대해도 자식들을 생각하는 아버지 박지원의 마음이 특별하구나. 또 다른 편지에도 손수 만든 음식 이야기가 나와. 이번에는 소고기 볶음이야. 지난번에 보낸 소고기 볶음은 잘 받아서 아침 저녁 창거리로 했느냐. 어째서 한 분도 좋다는 뜻을 보여주지 않느냐. 답답하고 답답하구나. 나는 육포나 장조림 등의 반찬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 고추장도 내가 순수 만든 것이니 맛이 어떤지 자세히 알려다오. 아버지가 직접 반찬을 해서 보내고 나서 맛은 어떤지 잘 먹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채근을 하고 있네. 사실 박지원이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나아간 것은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거야. 하지만 작은 마을의 수령이라는 자리가 가정 형편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겠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박지원이 옳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도 않았을 거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런저런 반찬을 해 보냈던 거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형님 댁에 양자로 보낸 큰아들 박종희가 첫 아들을 얻었어. 박지원으로서는 60이 넘어 첫 손자를 얻은 것이지. 아들들에게는 좀 엄격한 면이 있었을지 몰라도 손자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편지가 있는데 한번 볼래? 조사흘에 관가의 하인이 들어오면서 기쁜 소식을 가져왔더구나. 응애 응애 하는 소리가 종이 위에 가득하다. 인간의 즐거움 가운데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게다. 그런 뒤 아들이 손자에 대한 내용을 2번이나 편지에 써 보냈는데도 할아버지는 아쉬웠어. 내 첫 번째 편지에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매가 밝고 수려하다고 하고, 2번째 편지에는 점점 충실해져서 사람 꼴을 제법 갖추었다고 했더구나. 둘째 종체의 편지에도 뼈대가 비범하다고 했다. 그런데 도대체 이마는 넓고 솟았으며 정수리는 평평하고 둥근지 어째서 하나하나 적어 보이지 않는 게냐. 답답하구나. 손자를 몹시 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겉으로는 엄격한 듯해도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버지를 박종채는 진심으로 존경했어. 사실 박종채는 아버지만큼 글을 잘 쓰지도 못했고 학식이 깊지도 않았지.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 바로 아버지 박지원에 대한 전기를 써서 세상에 남겼다는 거야. 글을 쓰는 데만 4년이 넘게 걸렸고 이후 몇 년에 걸쳐 고치고 고쳐서 과정록을 펴냈어. 이 책에는 효성이 깊고 영특했던 박지원의 어린 시절 모습부터 친구들과 사귐 그리고 관직에 머물 당시의 일화들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그 덕분에 박지원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존경받을 수 있었지. 그리고 또 하나, 박종채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아들에게 전해주었어. 박지원의 손자이자 박종채의 아들인 박규수는 우리나라에서 괴화사상을 꽃피우게 한 중요한 인물로, 괴화사상은 조선 말기에 나타난 사상으로 앞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사회와 국가가 근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야. 괴화사상을 꽃피우게 한 중요한 인물로 그 사상의 뿌리는 할아버지인 박지원에게 닿아 있지. 그러나 박지원이 죽은 뒤 태어났기 때문에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어. 박종채는 아들을 키우며 자신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을 전하고 아버지에게 배운 생활 자세를 물려주었어. 또한 가정록을 통해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주었고 말이야. 과거에 급제한 뒤 박규수는 승진을 거듭하여 우의정까지 올랐어. 사신으로 열화와 복경에도 다녀왔지. 할아버지가 다녀와 여행기를 남겼던 그곳 말이야. 벼슬길에서 물러난 박규수는 젊은이들에게 할아버지의 책인 연암집과 중국 사람인 이원이 지은 세계지리책, 해국도지 같은 것들을 강의하며 괴화사상의 씨를 뿌렸지. 박종채는 아버지 박지원이나 아들 박규수보다 덜 알려져 있어. 하지만 아버지 박지원의 삶과 사상을 세상에 남기고 또 이를 아들에게 전해 박규수라는 걸출한 인물을 있게 한 공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거야. 잘 사는 조선을 꿈꾼 경제학쟁이들. 실학을 개화사상으로 발전시킨 박규수. 언둔 생활의 시작. 세자저하 울음과 탄식이 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830년 정조의 손자이자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의 죽음으로 온 나라는 슬픔에 휩싸였어요. 그중 누구보다 서럽게 목 놓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규수였어요. 세자저하, 신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박규수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눈물만 흘렸어요. 날이 이러다 나리까지 몸 상하십니다. 집안 하인들까지 나서 박규수를 걱정했어야 생각해보니 세자저하께 받은 은혜가 참 많다.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꽤 오랜 동안 몸져 누웠던 박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그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게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과거 공부가 뭐 그리 중요한가. 박교수는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좀 더 넓은 깊은 학문의 세계를 탐구하겠노라 다짐했어요. 그것이 백성의 안정과 부강한 조선을 꿈꿨던 효명세자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생각했지요. 효명세자는 박규수와 같은 젊은 인재를 발굴해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어요. 특히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안동 김씨 세력과 거리가 먼 집안이나 뛰어난 명문가의 자제들을 옆에 두었어요.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하여 조선의 개혁을 실현하겠노라 다짐했지요. 하지만 효명세자는 꿈을 다 피지도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박규수는 정치와 거리를 두고 언둔한 채 학문에 매진했어요. 그 기간이 무려 18년이나 되었어요. 박규수는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사상을 한 단계 심화시키며 조선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했어요. 안동 김씨는 조선말, 순조, 혼종, 철종,
3대에 60년에 걸쳐 왕의 예척으로 권력을 독점한 세력이에요. 박지원의 영향을 받다. 박 교수는 개혁을 꿈꾼 조선의 마지막 실학자이자 경제학자였습니다. 또 실학을 근대 사상으로 발전시킨 최초의 근대 괴화 사상가였어요. 그가 괴화 사상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박지원의 영향이 컸어요. 박지원은 박 교수의 할아버지였어요. 박 교수는 박지원이 사망한 지 2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실제로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박지원의 사상과 학문을 가까이 접할 수 있었지요. 아버지, 지금 뭘 그리 쓰시는 것이옵니까? 네, 할아버지 사상을 정리하는 것이다. 괴화 사상은 조선 말기에 등장한 사상으로 조선을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박지원의 아들이자 박 교수의 아버지인 박종채는 박지원의 사상이 후대에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4년 동안 박지원의 학문과 사상을 정리하고 기록했어요. 이 과정에서 박 교수는 자연스럽게 복학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박지원의 실학 사상을 체득할 수 있었지요. 내가 할아버지를 이어 우리 가문을 빛내야 한다. 박 교수의 아버지는 박 교수가 박지원의 뒤를 이어 박지원의 뒤를 이을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교수는 7세 때 논어를 읽고 시를 지을 정도로 머리가 뛰어났어요. 15세부터는 학식이 깊은 성리학자들과 교류하며 토론을 했고 21세 때는 효명세자에게 주역을 가르쳤어요. 내가 박지원의 손자이니 그의 글을 모두 정리한 연암집을 만들어 보거라. 네, 그리하겠사옵니다. 효명세자의 명령으로 연암집을 만든 박 교수는 개혁 의지를 가진 효명세자와 국사를 논하며 조선의 변화를 꿈꾸었어요. 그에게 효명세자는 좋은 친구이자 뜻을 같이 한 학문적 동지였습니다. 박 교수는 조선에 필요한 것은 실학의 정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상에 머무는 성리학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이로움을 주는 실학의 정신, 그것이야말로 백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라 믿었어요. 내가 나아갈 길은 오직 이용후생과 부국 강병뿐이다. 박 교수는 18년간 언둔 생활을 하며 복학바 이외에도 천문학자 등 다양한 실학자들과 교류하였습니다. 불안한 조선의 상황. 박 교수가 언둔 생활을 하던 그 시기 조선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1834년 순조가 승하하면서 효명세자의 아들 헌종이 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자 순은 왕후가 어린 헌종 대신 수렴청정을 하며 권력을 잡았어요. 안동 김씨의 세력 또한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요. 안동 김씨 때문에 아주 못 살것이오. 조용히 혀.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안동 김씨들 아니요. 그자들이 수탈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굶지는 않았을 것 아니어요. 안동 김씨가 나라 곳곳에서 백성을 착취하자 그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만 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조선의 해안가에는 종종 서양배들이 출몰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은 그들의 출현이 반갑지 않았어요. 나라 안팎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자주적으로 나라를 지키려면 힘을 길러야 해. 박 교수는 1848년 42세 때 과거에 급제하면서 처음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선전도 동요도를 제작해 국방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부안 현감을 지낼 때는 천체에 관심을 가지며
별을 관찰하기도 했어요. 이는 훗날 지구본인 지세의와 천문도인 평온의를 제작하는 기틀이 되었어요. 18년간 연구하며 쌓아온 그의 학문 실력은 관직에 나오며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박 교수는 할아버지가 주장한 대로 청나라의 발전된 기술을 본받아 조선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침략을 받은 청나라 황제가 열하로 피난을 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어요. 열하로 이문사를 보내시오. 조선 정부는 청나라로 이문사를 파견하기로 했어요. 이때 박 교수가 이문사의 부사로 임명되면서 청나라 길에 오르게 되었지요. 할아버지가 다녀오셨던 곳, 드디어 나도 열하에 가게 되는구나. 박 교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청나라로 향했어요. 북학파에서 개화사상가로. 이게 정녕 청나라란 말인가? 청나라에 도착한 박 교수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쓴 열하일기에는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발전되고 세련된 청나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모습뿐이었지요. 이는 당시 청나라의 정세와 무관하지 않았어요. 박지원, 박제가 등 당대 북학파의 핵심 인물이 활동하던 시기에 청나라는 초강대국이었어요. 때문에 북학파들은 강대국인 청나라의 선진 문물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자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1861년 박 교수가 처음 청나라에 방문했을 당시 청나라는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북학파들이 감탄하고 감동했던 그 모습은 간데없고 막 지고 있는 해처럼 조금씩 몰락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전의 청나라가 아니다. 그저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 더 이상 청나라를 본받을 이유가 없다. 박 교수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청나라의 몰락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청나라를 무너뜨린 서양 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서양의 과학기술이 청나라의 것보다 훨씬 더 발달하지 않았는가? 그들 학문이야말로 실생활에 필요한 이로운 학문이다. 청나라가 아니라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해. 그는 서구 열강의 과학기술이 청나라의 과학기술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때문에 청나라에서 벗어나 일본을 포함한 서구 열강들과 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조선 스스로가 강대국인 서양 열강과 무역을 하고 교류해야만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미국과 수교를 해야 해. 미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아닌가? 그들이 자꾸 배를 타고 조선을 침략하는 것도 우리와 교류하고 싶어서야. 우리가 미리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수교를 한다면 전쟁과 고립은 막을 수 있어. 박 교수는 서구 열강이 발전한 것은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고 무역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이 배를 타고 조선을 기웃거리는 것도 통상무역을 하기 위해서라 생각했어요.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열린 자세를 갖고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전쟁 방지는 물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신분 차별을 타파하라. 조선 후기 중상학파들의 신념과도 같았던 북학은 이로써 조금씩 변화의 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학을 한 단계 끌어올려 괴화 사상으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지구의를 좀 보거라. 훗날 정치에서 은퇴한 박 교수는 제자 김옥균에게 지구의를 보여주었어요.
오늘날 중국이 어디 있느냐? 저쪽으로 돌리면 미국이 중국이 되고 이쪽으로 돌리면 우리 조선이 중국이 된다. 어떤 나라도 가운데로 오면 중국이 되는데 과연 오늘날 어디에 중국이 있겠느냐? 그는 지구 위를 빙글빙글 돌리며 물었어요. 선생님, 기세등등하던 청나라가 어찌하여 저렇게 몰락의 길을 가게 된 건지요? 김옥균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건 백성의 삶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성의 고열을 짜먹는 정치인들 때문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그 혼란을 틈타 서구 열강이 침략한 게지.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안정된 세상이 돼야 나라 기강도 튼튼해지고 부유해질 것이다. 그럼 서구 열강이 침략해도 청나라처럼 몰락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대비할 수 있을 게야. 박 교수는 청나라가 쇠퇴한 원인을 백성의 가난한 불안정한 삶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때문에 삶의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지요. 백성의 삶이 안정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신분 차별 없이 평등하면 된다. 모두가 평등해야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는 게야. 박 교수의 말에 김옥균은 깜짝 놀랐어요. 평등이라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신분의 차별이 있으니 양반들이 농민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백성이 차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다면 등달아 나라도 부유해지지 않겠는가. 박 교수는 백성이 평등해질 때 나라의 경제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백성은 부국 강병의 기초이자 근본이라고 본 것이지요. 신분 차별 없이 양반들의 착취 없이 백성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어야 나라가 부유해진다고 믿었어요. 이는 초대 강국이었던 청나라의 몰락을 확인한 박 교수가 얻은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괴화 세력을 양성하다. 문호를 개방하셔야 하옵니다. 그들과 통상무역을 해야 전쟁과 고립을 막을 수 있사옵니다. 또한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 발전에 앞장서야 하옵니다. 박 교수는 정권을 잡은 흥선대원군에게 거듭 문호를 개방할 것을 간청했어요. 시끄럽다. 개방하는 것은 결국 나라를 팔아먹는 일. 절대 문호 개방은 안 돼. 당시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찾아오는 서양의 여러 나라를 거부했어요. 조선의 유교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천주교의 확산, 또 기세등등하던 청나라의 굴복을 보면서 서양 세계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때문에 문호 개방은 절대 안 된다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내가 조정에 있을 이유가 없구나.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 내 뜻을 펼쳐야겠다. 박 교수는 정치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개화 세력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맞춰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이후 김옥균과 박영호, 김윤식, 서광범, 홍영식 등 괴화파 청년을 양성했어요. 그들에게 서양의 선진 문물과 제도, 국세 정세 등 개화 사상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쳤지요. 이들이 훗날 조선을 근대 국가로 만들기 위해 일으킨 정치혁명, 갑심정변을 일으킨 주역들이 됩니다. 박 교수의 실학사상이 근대적인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조선을 꿈꾸던 개화사상으로 발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개화사상을 알고 개혁을 꿈꾸게 된 것은 박 교수 집 사랑방에서였다. 박영효.